2020년 9월 19일인가요?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제목은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Devil All the Times,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제목을 붙인 영화가 좀 인기를 끄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유는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9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면서 공정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공정이란 단어를 37차례, 불공정을 10차례 언급하며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를 절감한다라고 했습니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 채용과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 라면서 계속 이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거는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예민해진 청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죠. 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휴가 문제를 의식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더라.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지만 결국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마지막에 현재 빌보드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청년 대표로 깜짝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론을 향해서 만약 미래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2020년 저희의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동년배인 젊은이들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의 훌륭한 생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보다 더 미래의 청년을 위해 앞장서 대한민국의 불빛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뭐라고 코멘트를 했는지 찾아봤습니다. 국민의힘 김문혜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좋은 말씀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취임 초가 아니다. 의지 표명은 지난 3년 4개월 동안 충분히 들었다. 그간 공정이란 말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불공정해진 것은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청년 당직 사병에겐 범죄자라고 겁박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청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을 틀어막는 나라에서 청년에게 공정을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특혜받는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이라고 칭송하고 꽃다운 청춘을 일제에 짓밟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아픔을 사육으로 생긴 시민단체 출신 의원엔 감찰마저 하지 않는 이 정권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 실행하지 않는 공정한 가짜다. 위선과 불의의 권력자가 기세등등 위세를 떨치는 한 이 나라에서 공정의 순위란 대통령 마음 빚의 순위일 뿐이고 국민들을 생각할 것이다. 예. 이 공정의 순위란 대통령 마음의 빚, 대통령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순서일 뿐이지 국민들은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취미의 윤미향 이상직, 부조리와 비상식에 허탈해하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조치로 공정을 입증하라. 대통령이 진짜 공정이란 그때 이야기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신랄하게 비판했네요. 어쨌든 문 대통령이 말한 공정을 놓고 양론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뭐 트럼프나 그 전에 아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읽어보면서 야, 외국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나. 우리 대통령은 변호사 시험을 사법 시험을 합격하신 분이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죠. 트럼프도 어디 나왔죠? 펜실베니아를 나왔던가? 아이비리그를 나왔습니다. 아베는 좋은 대학 출신은 아닙니다. 집안이 좋아서 그렇지. 그래서 쭉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얼마만큼 세상을 꿰뚫어 보고 많이 공부를 했나 이렇게 보는데 한번 문 대통령을 놓고
제가 감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철학과 그 철학을 실행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지,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말한 공정이 공정한 건지, 또 그런 당신이 말한 공정을 실행할 뚝심과 의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나름대로의 탐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관심도 있었고,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를 옮긴 정의란 무엇이란가라는 책은 이미 나와 있죠, 번역돼서. 그리고 샌델 교수가 비판했던 책이 존 롤스의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인데, 이 책은 뭐 주요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다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교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는 제법 많이 논쟁한 것 같아요. 토론한 것 같아요. 정의를 한참 공부하다 보면 뭔가 하면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나눠주는 거예요. 사회주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네. 그렇게 해야 정의로워진다는 거죠. 무소유에 가깝게. 근데 공정에 다 관한 담론은 매우 적었던 게 또 사실입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턱 걸어냈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 공정 문제에 가장 고민하는 것이 아마 청년층일 텐데 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이 무엇인가를 우리 다음 포털 다음에 있는 백과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다. 어떤 사안을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우를 동일한 비율로 다루는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결정할 때 사업의 목적이 바람직한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야 되는지 등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공정성이라는 것이죠. 이 공정 문제 때문에 이 기운 운동장 심판이 어떤 편을 든다든지 뭐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 다들 한 번은 억울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게 이제 공정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 문제를 대통령이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공정은요, 종종 뭐 금방 말한 대로 기운 운동장 문제도 있지만 계급 또는 직급과 충돌합니다. 계급이 깡패잖아요. 거기 무슨 공정이 있어요? 까려면 까는 거지 위에서. 네. 근데 이 계급과 직급과 공정은 충돌하는데 또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리더하고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가 있는 위계가 있는 하이어라키가 있는 피라미드식 조직은 반드시 만듭니다. 특이하게. 네. 공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야 네가 대장이고 내 쫄병이야 억울해 그러는데 꼭 보면 만들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왕조 국가에서는 품계라는 게 있었죠.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정일품, 종일품에서 종구품까지 가는 그런 품계가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군에 장교만 놓고 봐도 10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이 있고 소장, 중장, 대장 10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원래 준장은요 계급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장군들은 소위하고 소령들은 한 개만 달아도 되지만 그 장군인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소장을 별 2개를 달고 중장을 3개를 달고 대장을 4개를 달았어요. 별이니까 시작부터 하나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별 하나짜리는 없는 계급이었는데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이 별 하나를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장과 대령 사이에 갑자기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밑에 원사 지낸 사람들을 갖다가 준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준장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10개 계급이 됐고요. 기업체에 들어가면 또 거의 비슷합니다. 10개 계급이 있습니다.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정무, 부사장, 사장 9개네요. 뭐 대충 이 정도쯤에서 보통 10개 정도의 계급이 있어요. 공무원도 보게 되면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기사관, 이사관, 관리관, 뭐 부기사관, 이사관 고위공직자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9개의 직급이 있죠. 10개, 9개. 그리고 집에도 보면요,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가장이 주로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처자나 식솔로 표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네, 가족에도 분명히 하이어라키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교기관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신을 강조하는데 그러한 신을 모시는 종교인 사이도 보면 계급이 분명히 있어요. 고하가 있어요. 네.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있고 또 저렇게 쭉 있고, 신도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어요. 뭐 권사, 장로 뭐 그렇게 쭉 있고.
근데 종교 자체를 가만히 봐도 보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불교의 부처님은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를 뿐이지 어떤 군주와 비슷한 느낌을 들고, 그 옆에 있는 뭐 무슨 제자 이런 분들은 신하 비슷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또 그리고 단계별로 계급이 다른 어떤 제자라고 하는 부하를 거느리고 있고요. 또 그런 부하들이 하는 일도 다 달라요. 절에 가보면 부처와 그 제자들은 불법을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 불법은 한다고 하는데, 사천왕은 절을 지키고 불법을 지키는 무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이어라키하고 딱 구조가 이렇게 종교기관도 돼 있고, 모든 기관이 다, 모든 조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과 평등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요, 저는 생존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평등을 강조해서 뭐 목숨 던지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역시 그래도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 만든 조직에는 조직의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지휘관을 둡니다. 그래서 하이어라키, 반드시 위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는 그 위계의 윗부분, 상층부로 올라가기 위한 경쟁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공정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런 계급이 고착화되면 뭐가 돼요? 그 신분이 되잖아요. 신분제 사회는 뭡니까? 우리 고대 봉건제 사회, 우두머리를 위한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뭐 짐승 중에도 보면 여왕벌과 여왕개미를 보면 제일 좋을 텐데, 이 벌 세계도 보면 여왕벌이 있고 수벌이 있고 일벌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벌은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왕벌이거든요. 여왕벌이 없으면은 무리는 번식을 하지 못해요. 생존도 어려워져요. 영속이 안 되니까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왕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각자 역할이 있긴 하지만. 그 신분제 사회가 그와 비슷해서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군주가 존재합니다. 군주와 신하와 백성이 하는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군주를 위해 움직입니다. 여왕벌처럼 군주는 존재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그러한 군주를 절대화, 신격화해서 천자라 그랬어요. 하늘과 같은,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 밑에 있으니까 하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신격화한 거죠. 그러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종교를 통해서 백성이라고 할까, 이 사람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종교하고 정치가 구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장일치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과 군장이 하나였지 않습니까? 단곤왕감이 그렇다고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 나중에 서서히 분리됐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 군주는 매우 중요한데 그 사람의 목숨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에 비하면 신하나 백성 그리고 노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목숨은 헐값입니다. 그냥 죽어도 되는 겁니다. 네. 그 전쟁 났을 때 보게 되면 머슴한테 자기 옷을 입혀갖고 너 여기 앉아 있어 하고 도망간 양반들이 많잖아요. 임진왜란사 자세히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나 대신 얘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머슴은. 그리고 적대국에 사신으로 간 신하가 자기 군주를 위해 죽는 경우가 사설을 보면 제법 많이 나옵니다. 네. 전쟁터에 나간 장수도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군주를 위해 죽습니다. 현대사회도 그렇지만 고대엔 특히 심했습니다. 계백과 싸웠던 신라의 젊은이 관창은 계백이 몇 번 풀어져도 계속 도전했다 결국 죽음을 당하잖아요. 네. 모든 게 군주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그때는 충신이로 칭송했습니다. 자기가 아닌 군주를 위해 희생한 거를 충이라고 해서 숭배를 했습니다. 또 일본의 전국시대 때 또 그 이후에도 있었던 사무라이들은 자기 주군을 위해서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항상 죽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뿌꾸라고 하는 이 할복을 뭐 쉽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목숨값이 제일 헐했던 게 노예인데 이 사람들은 가축처럼 주군이 죽으면은 순장도 했잖아요. 중국 영화 그 뭐죠? 거기 보면 막 순장 대상이 된 애가 막 도망치려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신분제 사회는 가장 중요한 군주를 위해 목숨을 그냥 맡겨놓고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벌 세계에서 여왕벌의 씨는 정해져 있죠. 아무나 여왕벌이 안 되죠. 근데 사람도 그런가 한번 궁금해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서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진시황이 이끈 진나라인데 그 진나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무너질 때 진승의 난, 진승과 오광이 난을 일으키잖아요. 진승과 오광의 난 또는 진승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 진승은 진섭으로도 불렸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한나라 때
사마천이 쓴 사기가 중국 최초의 정사인데 거기에 이 진섭을 다룬 세가가 있습니다. 그 세가를 보게 되면 이 진섭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영웅 기질이 있고 보수였던 모양이에요. 소장농 출신인데 그때도 이 통이 커서 그런지 연자간지 홍곡 지지제 뭐 중국말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뜻만 옮기는 표의 문자니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비 연자 참새작자 어찌 안자 알지자 제비와 참새가 어찌 알랴 기러기 홍자 곤이 큰 새잖아요. 기러기나 곤이는 기러기 곡자 갈지자 뜻지자 기러기와 곤이의 뜻을 어찌 알겠느냐 이 조그만 새들이 큰 새들의 뜻을 어찌 알겠느냐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이렇게 호방한 남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간과 같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왕우장상 영유종호화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이겁니다. 왕후장상, 왕과 제후, 장군과 재상, 어찌 영, 이술류, 어찌 있느냐, 시종자, 호, 왕후장상의 시가 어찌 따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했습니다. 결국은 여왕벌의 시는 따로 있는지 몰라도 왕후장상의 시는 따로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의 반란은 실패했고 그런 죽음을 당하지만 진나라는 이 반란 때문에 크게 흔들려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신격화된 군주를 가졌던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반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때마다 패배한 나라의 군주는 죽임을 당하고 대부분 그럽니다. 승리한 나라의 우두머리가 새 군주가 됐으니까 이걸 보게 되면 왕후장상의 시는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왕후장상을 하는 집안은 그렇지 않은 집안과 좀 다릅니다. 이건 저도 관찰이 되는데 그 보면 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뭐 시도도 못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서 그 뭐 로마 시절에 보게 되면 노예로서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검투사 하다가도 일으킨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자들은 뭐 신부는 노예이지만 그 사회 노예 중에서 보면 역시 대장 노릇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남들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결국 왕후장상이 나오는 걸로 보이니까 또 따로 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신분과 관계없이 대장들끼리 경쟁해서 패권을 잡는 거니까 그건 결국은 여왕벌끼리 경쟁해서 여왕벌도 이제 몇 마리 여왕벌이 태어나면 서로 싸워서 분리되지 않습니까? 뭐 죽이거나 분리되는데 여왕벌끼리 경쟁해서 독립하거나 서로 죽이거나 독립하게 되면 이제 커지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인류도 왕후장상을 교체하면서 계속 군주제를 이어왔으니까 가끔씩은 저는 시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공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도 주로 군주정을 했는데 잠깐 공화제를 했었죠. 그거를 이제 리퍼블릭이라고 합니다. 리퍼블릭, 퍼블릭이란 말에 정관사 더가 붙은 겁니다. 그게 이제 걔네는 라틴어로서는 그걸 레 그러기 때문에 리퍼블릭이 됐는데 이 리퍼블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번역을 공화라고 번역했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일본 친구들이 한 거잖아요. 일본 친구들은 왜 이걸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아까 진나라가 춘추 전국을 통일했다 그랬는데 춘추 전국 이전에 있던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그 주나라 시절에 여왕인데 여자가 아니고요. 한자로 여왕입니다. 여왕이 하도 표독해갖고 신하들이 쫓아내버렸어요. 고리시켜버리고 신하 2명이 통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으면은 그 고리를 시켰더라도 그 왕의 연호는 써야 되는데 안 썼어요. 그럼 새 왕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다스린 시절을 공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걸 착안해서 왕이 다스리지 않는 시기가 있었구나 해서 리퍼블릭을 공화로 번역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와 비슷한 게 유럽사에서 신성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신성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유럽사에서는 대공위 시대, 제위가 비어있는 공위시대라 그러는데 공화와 공위는 비슷합니다. 근데 서양사에서는 대공위시대를 리퍼블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동양에서는 그걸 리퍼블릭을 공화로 번역했습니다. 유럽도 계속 그 군주정을 하다가 계몽주의가 일어나서 계몽주의는 인권을 찾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야 군주 너만 권력 가져? 좀 내놔 이러면서 의회를 만들어서 막 도전하면서 계속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제 가장 유명한 게 프랑스 대혁명. 피를 뿌렸죠. 그래서 군주의 권력을 빼앗아서 그래서 이제
의회가 권력을 갖고 의회에서 뽑힌 사람들이 행정부를 구성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하고 여러 재상이 돼가지고 국가를 이끌고 군주는 명목상으로만 앉혀놓은 입헌 군주제를 하게 되고 그러한 군주를 제거해버리면 의원 내각제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럽은 발전시켜왔고 미국은 영국 식민지인 상태에서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군주라는 게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투표로 대표를 뽑아서 하나의 대통령을 임명하고 또 국민들이 뽑은 의회, 국회의원으로 이 두 개의 권력을 갖는 그러한 대통령제. 이게 보다 더 확실한 공화제죠. 이걸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화제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게 부르주아하고 부를 갖고 있는 부르주아하고 부를 잘 만들지 못하는 프롤레타리아로 나눠져요. 프롤레타리아가 훨씬 다수인데 이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그럼 결국 국가를 운영하는 건 누가 하느냐? 옛날에는 군주하고 군주 밑에 있는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공화국으로 와도 결국 부르주아가 한다. 다수인 프롤레타리아는 권력으로 접근하지 못한다. 이게 또 다시 보게 되면 이 부르주아가 부를 나눠주는 권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이 했던 그런 혁명은 민주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나갔던 혁명 만능론자들 결국 공산주의자인데 이 자들은 야 이렇게 아니라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프롤레타리아가 더 먹어야지.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들이 그런 분배권을 가지는 게 좋지.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잡아야지 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도합니다. 이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권력을 뺏기지 않아야 항상 프롤레타리아한테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프롤레타리아를 대변하는 정당이 공산당인데 공산당은 권력을 뺏기면 안 되고 다른 당이 있어도 안 되니까 일당 독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산당의 리더는 당수는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공산당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전제군주정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교류하고 어떻게 짝사랑하고 있는 북한은 어떤 나라냐. 북한 공산당은 노동당이라고 하는데 그 수반, 수령 뭐 당수라고 할까 뭐든지 좋습니다. 그거를 김씨 일가가 계속 세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군주정이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국호도 그대로 조선이잖아요. 그러면 이씨조선을 김씨조선으로 바꿔서 그대로 이어온 거죠. 에이, 그걸 왜 그렇게 똑같이 대화를 상대로 여겨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군주가 정권을 갖고 있는 조선의 후예인 대한제국이 이게 잘못됐다.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순종이 일본한테. 팔아먹지도 않고 갖다 바쳤지. 자기가 갖다 바쳤지.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군주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화국으로 출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주국을 공화국으로 만든 이 혁명을 북한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로 북한의 김씨를 상대로 대화를 하려고 그럽니까? 네? 북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키는 혁명을 집어넣어야 되죠.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하는 공정도 옳지 않을 거라고 한번 그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절대군주 김씨의 대표권을 강화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2017년 9월 달에 북한이 화성 11호를 발사하려고 했을 때 이번에 그 레이지 경로라는 책, 바부드 책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전날 문재인 정권에서는 북한의 인도적 차원으로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어떻게 돼요? 타도에 대한 김씨 정권한테 자꾸 지원을 해주면 그럼 이거는 우리 문 대통령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공화제로 이행해온 그 열렬한 혁명과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인영도 그렇고 다 이 정부의 주 세력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공화제 국가라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공화제 국가에서도요. 이거는 국민이 주인이지만 국가 원수는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문 대통령처럼 끌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를 하는 건 일차적으로 국회가 합니다. 근데 국회가 지금 여당이 절대 다수 3분의 2에 가깝기 때문에 야당이 견제를 제대로 안 돼요. 수에서 밀립니다. 그렇다면 좀 눈 밝은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게 언론이고 저 같은 기자들인데 그래서 던지는 겁니다. 예. 그럼 여러 가지 뭐 채널A 이동재 기자처럼 잡아놓거나 하겠죠. 그래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네.
한국 기자들이 제가 자꾸 촉구를 하는 게 이 기자의 역할은요 계속 견제입니다. 네. 체크 앤 밸런스가 안 되면요 대한민국은 독재로 가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공화정을 한다고 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위계, 하이어라키를 정치적인 위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율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네? 왜냐? 이 조직이 잘 움직이려면 조직의 대장이 되는 사람은 가장 능력자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씨가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능력이 달려서 부르주아 이런 못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조직의 대장이 되니까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똑같이 나눠주다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가난의 평등이 이루어지거든요. 모두가 가난해지게 되면 독재하기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봉건 시절의 군주정은 되게 못 삽니다. 이 민주정으로 오면서 국가가 막 발전하는 겁니다.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막 발전하는 겁니다. 효율을 도입한 거거든요. 근데 공화정을 도입하면서 이 프롤레타리아처럼 그렇게 이념으로 가지 않고 효율에 주목한 이들은 시장경제를 접목시킵니다. 네. 자본주의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더 많은 부나 권력을 너한테 줄게. 네가 한번 도전해봐.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도전해서 개발하면은 그 사람이 많은 걸 갖고 그걸 우리가 나눠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걸 막 하게 되면은 막 전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법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가 되는 거죠. 효율을 보장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뭔가 도전을 해서 새로운 걸 열어야 되니까 너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가 다 가져.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제한하지만 상당 부분을 가지는 위너 테이크스 올을 도입한 게 시장 경제입니다. 자본주의입니다. 그렇게 보장을 해주니까 목숨 걸고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성과를 이루면 사회가 하나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도입 이후로 굉장히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위너가 모든 걸 가지니까, 모든 걸 갖게 되니까 부의 권력의 쏠림 현상이 생기죠. 다시 위기가 강화되죠.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뭘 하느냐? 정치로 평등을 강요하는 겁니다. 주식회사에 가게 되면은 제가 회사를 차려갖고 뭘 했으면 내가 주식을 50%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50%의 힘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국가가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는 프롤레타리안 국민도 부르주아도 기업의 오너도 똑같이 1인 1표주의로 가는 겁니다. 네? 경제에서는 절대적으로 위에 있어도 국가를 운영할 행정을 이끄는 정치주자를 뽑을 때는 1인 1표제를 택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도 평등을 강요합니다. 고대에는요 속전제도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지면은 돈을 바치면 죄를 면해줘요. 물론 굉장히 많은 돈을 바쳐야 돼요. 그 중국 기록 보게 되면 기자조선을 위만조선을 쳤다가 좀 애를 잘 싸우지 못한 그 양복이라는 사람을 목을 벤다고 하니까 속전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속전을 바쳤습니다. 현대에는 벽 앞에서 평등을 채택했기 때문에 속전제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이 과거에 잘했던 게 있으면 장량강경은 해주지만은 같은 죄를 지었으면 부자나 권력자도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법에서의 평등, 정치적 평등을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뭘 했는가 하면은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로 무조건 가는데 다당제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하면 이 정당으로 바꿔볼 수 있게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도 위너 테이크스 올을 택해갖고 사회는 발전하게 하고 또 그것이 갖고 오는 너무 위계가 심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다당제, 법 앞의 평등, 정치적으로 모든 1인 1표주의를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특허법을 같은 걸 만들어서 위너가 새로운 걸 개발한 사람이 독식을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만 하게 하는 특허 제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누구나 특허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법을 어기서 모은 재산은 몰수하는 추징금 제도도 채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부가 세습 내려가게 되면 권력을 독점하니까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제한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법치입니다. 이것이 법치. 네. 그리고 국가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원수는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과거의 군주처럼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하고 싸우거나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살아있게 해줘야 되니까. 그 국가원수가 딱 된 사람은 외내 제복 국무농상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제껴두고 국방부에서 통수권만 먼저 인수하고 통수권을 확인하면서 국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 뭡니까?
그 밑에 좀 하이얼라키한 위계가 있는 군부대를 하니까 위계의 정점에 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행정부 수사관으로서 공무원은 아까 말한 대로 주사보부터 관리관까지 계급이 있는데 그런 하이얼라키한 조직을 이끄니까 역시 군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공화국에서의 역시 국가 원수란 얘기입니다. 네, 이런 모순을 안고 국가는 가는 건데 여기에 공정을 문 대통령이 집어넣었을 때 어떤 공정이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체제는 이렇게 안보와 안전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여기다 시장경제까지 넣어서 위너 테이크스 올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기 때문에 복잡한 제도입니다. 경쟁을 보장하는 자유하고 똑같이 나눠 먹자는 평등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물불 같은 건데 근데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거든요. 그러면 거기엔 선우가 있고 우열이 있는 거죠. 이걸 보지 않고 똑같이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엉터리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개념을 국가원수쯤 되는 사람들은 숨이 일관하게 꿰고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를 또 우열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베나 트럼프 연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걸 좀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그런 것들이 안 보여서 늘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정만 강조하면요 공산주의자 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많이 흐르는 경향이 이 정부에서 많이 보입니다. 기운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공정을 강조하는 건 위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반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발견한 거는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큰 부는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는 부가 보장이 안 돼요. 더하기 빼기 있죠.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파. 이거 더하기 빼기 열심히 해봐야 산수 크게 안 늘어요. 수학 안 돼요. 로그를 풀고 뭐 시그마 이런 식으로 해야만 부가 창출될 수 있죠. 아주 쉬운 애들도 하는 거 열심히 해봐야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걸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이 뭐겠습니까? 아까 화랑 관창처럼 자기 목숨 내놓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게 강조해도 봉건 시절에 어렵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충신 집안이 되면서 어떤 부와 존경을 받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BTS나 김연아처럼 쳐다보기도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세계 무대에 나가서 탑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누리는 거죠. 근데 이러한 능력은요 본인들이 담대하게 노력해야 되죠. 큰 걸 보고 노력해야 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내다보고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거 하려면 어느 정도 재능은 좀 타고나야 됩니다. 또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약간의 부가 있어야 이런 부담스러운 도전을 할 기회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예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젊은이들은 뭐 하고 싶다 그러는데 본인한테 기회를 줘도 자기 스스로가 커면서 만들었던 두려움 때문에 재능을 못 펴요. 사실 젊은이들 대학 졸업하고 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겁쟁이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돈과 빽이 있고 권력이 있는 부모가 있으면 쭉 부모 빽이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요소인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웬만한 열심으로는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말로 공정을 보장했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저는 엉터리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더 정교한 이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는. 네, 공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가족에는 가장이 있고 식솔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이 열심히 일해갖고 처자를 먹여 살리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번 돈으로 더 잘 먹여 살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이지 않습니까?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자기가 죽을 때는 누구한테 주겠어요? 사회에 내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식한테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식이 아까 그게 하나의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니까 좀 더 자신 있게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내 노후도 보장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지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거를 부모 찬스로만 본다는 건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근데 열심히 일한 부모가 남겨준 재산을 상속받은 젊은이들은 상당한 상속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내죠. 근데 그것만 그렇게 됐다고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아요. 왜냐? 이미 성장 과정에서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클래스로 씨가 다른 사람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러한 젊은이들과 경쟁해야 되는 흙 씻어주신 젊은이는 아무래도 두렵고 처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배려를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공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공정이 뭐겠어요? 위너 테이크스 올. 네가 이거 해봐. 네가 하게 되면 너는 한 큐에 다 먹고 다 가질 수 있어. 너 저런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어. 그럴 때 그 친구가 목숨을 건 도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공정은 차별화된 결과를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경쟁을 보장해야 돼요. 승자 독식을 보장해야 기회의 공정이 온다는 겁니다. 이건 아이러니죠. 네? 그냥 똑같이 뺏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게 경쟁을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 대통령이 제가 공정을 공정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어떤 공정이냐고 묻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구체성이 없는 담론은요, 이건 엉터리란 얘기예요. 허언이란 얘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공정은 정부가 하는 사업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네? 정부가 심판관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부가 하는 사업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자, 정부는 제한된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나눠주기만 하면 똑같이 먹으면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격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따지고 뭘 해야 되는데, 그리고 투자를 해서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라 외국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외국보다 잘하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다음백과에서도 공정을 풀이한 것이 사업의 목적에 바람직한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야 되는지를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되죠. 그럼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쓰겠다고 한 것들이 공정했느냐를 보자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게 자꾸 지원을 하려고 발표를 했었어요. 이거 공정한 겁니까? 이거 공정한 겁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또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데 이게 국가 발전을 위해선 공정한 결정인가? 저는 굉장히 한 번은 지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물론 지원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국가 발전을 위한 방안이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건 수상한 거가 되는 거죠. 인국공 사태에서 인국공 사태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에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실망시킨 사건입니다. 인천공항이 공사라는 이유로 법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의 마음대로 원칙을 바꿔도 되는 건가요? 이게 문 대통령이 공정이라면 저는 굉장히 의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원자력 진흥법을 갖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하라는 진흥법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거나 없애라는 하지 말라는 법, 탈핵법은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탈핵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자력 진흥법과 충돌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인가요? 추미애 장관 딸이 서울 이태원에 식당을 열었답니다. 추 장관 측은 그 식당에 가서 여러 차례 카드를 썼는데 그 카드는 정치자금으로 받은 자금을 사용하는 카드였답니다. 이거 공정한 거 아니죠. 근데 이렇게 지원했는데도 이 식당을 고액의 임대료 때문에 닫았다라고 추 장관 측은 이야기합니다. 난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은 고액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주변에 있는 다른 상가보다 특별히 임대가 비쌌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설명 없이 고액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제가 발견하는 건 엄마가 먹어준다고 해서 식당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엄마 찬스 써도 안 되네요. 결국은 뭐예요? 음식 맛이 안 좋으니까 엄마가 도와줘도 손님이 안 왔다는 얘기지. 음식 맛이 좋으면요, 엄마 찬스 안 써도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딸 식당이 문 닫은 거는 임대료 때문이 아니라 경쟁력 부재입니다. 이거를 고액이 임대료라고 추장관 측이 얘기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추장관 측이 뭐예요? 딸 식당에 가서 먹어준 게 뭐가 잘못이냐 그래요. 그건 정당화했어요. 공정한 거라고. 그리고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는 고액이라고 하면서 불공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스티스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 측이 할 얘기입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을 인정을 못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 한 사람이 안중근 의사에 비교했어요. 이건 진짜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글 중에 하나가 남산에 가면 쓰여 있죠. 군인 본부 위국 헌신. 네. 군인의 본부는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지는 거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막판에. 천주교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암살을 테러리스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오랫동안 이분을 인정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인정을 했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죠.
사살한 분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결국 죽임을 당했잖아요. 헌신을 했잖아요. 안중근 씨 집안은 원래 황해도에서 4대부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진사를 했었죠. 큰 벼슬은 못했지만 그래도 조선의 군주를 위해서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조선을 위해서 그땐 대한제국이죠. 목숨을 바쳤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한 거예요. 추장관 아들이 이런 걸 했나요? 그냥 여당의 그 안중근에 비유했던 사람은 군에 간 거를 위국 헌신으로 아는데 에이 이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거는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군에 간 거는 헌신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다 하는. 헌신은 관창처럼 하는 겁니다. 헌신 없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는 건 난센스입니다. 분명히 남보다 더 일을 더 많이 하고 목숨을 던지고 해야 사람들이 존경을 하죠. 국민들은 그러한 센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지 그런 센 사람부터 지배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난 노예가 아닙니다. 나라를 이끌겠다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엄격한 공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문정부에 그게 보이냐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이 뭡니까 하고 저 질문 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BTS를 내서 공정을 거론하면은 젊은이들은 대통령을 신뢰할 것 같지만 헌신 없이 하는 쇼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제목을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를 얘기했는데 요즘 넷플릭스에서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Devil All the Times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한번 보십시오. 공정이라고 하는 외투는 누구나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부 차 안에서 공정을 기하려면 관창처럼 헌신을 해야 됩니다. 관창의 아버지인 품일 장군은 군주를 위한 충성 때문에 아들에게 죽음을 권했고 아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안중근은 대한제국 시절이니까 대한의군의 중장을 자처했지만 결코 대한제국의 공무원은 아니었어요. 품일과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헌신을 했는데 그때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은 위안과 공정을 느끼는 겁니다. 문 대통령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을 했나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공정한 투자를 했나요? 원자력 발전 세워놓은 게 그게 공정한 판단이었나요? 북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열심히 지원하려고 합니까? 다가오는 선거, 내년에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정을 얘기했다면 참 쓸쓸합니다. 이렇게 공정을 얘기한 문 대통령이 9월 21일 추미애 법무, 진영 행정안전부, 박지원 국정원장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주재해 검찰개혁 계속 추진을 결정하겠답니다. 이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여하지 않죠. 공정을 이야기한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여기에 추미애 장관 참가시키고 하는 게. 그래서 대부분 악마는 항상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걸 잡아나가는 게 공정이죠. 한번 데블 올 더 타임스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봐야 되겠네요. 문 대통령께서는요. 공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좀 숙고를 좀 해주십시오. 공부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거는요. 세력균형입니다. 세력균형은 서로 군비 경쟁을 해서 딱 잡았을 때 상대가 나를 못 치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구야? 김대중 씨 셋째 아들 김홍걸 의원이 상임 민화협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비례로 들어왔는데 그 민화협 이어받은 이종걸 전 국회의원이죠. 이종찬 안기부장하고 옛날에 그 사촌인가 그렇죠. 이분이 굉장히 이런 얘기했어요. 평화 얘기하면서 한쪽으로 무기 구입해 남북관계가 파탄났다. 야, 이게 정부 여당 사람들입니다. 이인영 장관이 지금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것만 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를 꼭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국가의 주인으로서 이 정부가 공정이 얘기하는 공정이 뭔지 따지고 묻고 제대로 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